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T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직장생활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함께 입사한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부서가 갈려서 자주 부딪힐 일은 없지만 함께 일하는 동안에는 그 동료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료는 전형적인 강인 사람으로 조용하고 기가 약한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업무 능력은 없고 자신이 돋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겉보기에는 사회성 좋아 보이지만 계략을 짜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업무로 보고서를 다 같이 내야 했을 때 꼭 저보다 늦게 내면서 제 것에서 뭔가 더 좋아 보이게 보완해서 내더라고요. 회의 때 제가 해야 할 발언을 자연스러워 보이게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일할 때 제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자기 성과로 돌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옆에서 막상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지난번 일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사과하고는 다시 비슷한 일을 반복하는 시기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성과 잘 내는 직원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만 미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었는데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더군요. 1년 전 부서가 갈리면서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동료가 파격적으로 승진하고 잘 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도 했다더라고요. 인과응보는 없더군요. 저는 그 이후부터 다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힘든 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나가서 질투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 세상이라면 내가 성실하고 선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 세상에 그럴 가치가 있는 곳일까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이런 일이 막상 제 주변에서 일어나니까 무력감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전 영상 몇 개에서 인과응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보니까 아니더라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우리가 몇십 년 지켜본 거 아니잖아요. 사연자님도 1, 2년 옆에서 본 건데 그 동료라는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거의 평생 글을 쓰면서 산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관찰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작가로서 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른 것들을 되돌려 뱉는 걸 목격하게 돼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근데 당장 사연자님 마음이 괴롭고 가치관 문제로 내면이 부대끼시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자본주의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아주 속 시원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 답변은 애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 쓴 내용을 가져와서 해드리려고 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 러셀 로버츠 교수가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건데요. 제가 웬만하면 고전은 그냥 원전으로 보기를 추천하거든요. 가끔 고전을 가져와서 해석한 책을 보고 화가 날 때가 꽤 있어요. 너무 편협하게 해석을 했거나 너무 얕게만 해석해서 원래 내용이 왜곡되거나. 근데 이 책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원래 도덕 감정론이 진입이 어려운 책이거든요. 앞에서 절반 정도는 독서력이 좀 있는 사람이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원전을 같은 경제학자 석학이 재해석해 주니까 수준이 높으면서도 쉽고 재밌어요. 이분이 글도 잘 쓰시더라고요. 돈, 성공 같은 거하고 가치관 문제가 사실 애매하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딱딱 짚어주니까 읽으면서 시원시원하게 힐링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 사연자님 고민에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나오거든요. 요즘 심리학에서 유일하게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도구로 보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바꿔 말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단기적으로는 혹은 부분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서 밟혀본 사람들은 이제 사연자님처럼 내면 세계가 쑥대밭이 되죠. 그래서 무조건 피해서 자신을 보호하라 이렇게 보통 말씀드리는데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람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후유증에 시달리시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에서 마음 잡는 법을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공을 행복과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사연자님은 그 나쁜 동료가 잘 사는 걸 보니까 상처가 건드려지는 건데요. 여기서 잘 사는 것, 이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기에 승진하거나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 이게 잘 사는 걸까요? 사실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게 아닌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진짜 성공한 거라고 해도 그게 행복하고 직결되는 건 또 아니에요. 애덤 스미스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랑스럽다는 게 외모가 좋거나 성격이 매력있거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사랑, 우정, 존경, 호의, 관심 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건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재산이 조 단위로 있는 사람들도 계속 돈을 버는 활동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돈 자체가 더 필요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겠어요? 그냥 딱 돈만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별로 존경해주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봤을 때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뭔가 성취를 하고 돈이 있지만 더 생산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복해지는 건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로버츠 교수는 유명한 미식축구 코치들을 아는데 미식축구가 미국에서는 인기가 엄청나잖아요. 당연히 코치들도 돈도 많이 벌고 그만큼 바빠요. 이분이 보니까 그 코치들이 하루 14시간 넘게씩 일하고 하다가 이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면서 사퇴를 한대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다른 팀으로 코치로 가서 또 일을 시작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마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이런 게 좋기는 한데 이 방식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면 일상에서는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단 이 방식으로 사랑스러워지겠다.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두고 관계를 잘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람을 도구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먼저 어느 정도는 좋은 사람이어야 성공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애덤 스미스가 대단한 게 어떻게 몇백 년 전 사람이 이런 걸 이렇게 잘 알았지? 이런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땐 인플루언서도 없고 SNS가 발달한 세상도 아니고 부도 세습되는 게 많았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왜 다들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의문이잖아요. 애덤 스미스 답은 명확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다. 성공이 행복하고 별개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들 애를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 애덤 스미스는 생전에 돈하고 명예를 다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니체, 쇼펜하우어 같은 사상가들 아니면 스탕달 같은 소설가 다들 죽어서 유명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덤 스미스는 생전에 가질 만큼 다 가져봤어요. 그래서인지 시니컬한 면이 없고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감정을 다뤘더라고요. 사연자님도 이런 팩트를 좀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나쁜 사람의 성공도 그 사람의 삶의 질하고 분리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면 성공도 독이 된다니까요. 반대로 사연자님이 인격적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면 그 동료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 스스로 좋은 사람으로 살기. 행복의 조건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시하기 쉬운 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다른 사람이 사랑하느냐,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가 실제로 나를 좋아하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사연자님이 그 나쁜 동료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막 깔아뭉개면서 내 이득만 생각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전하고 다르게 뭔가 더 생기는 게 많고 일도 잘 돼요. 그러면 그래, 나 이만큼 이뤄냈으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쁜 사람들이 말로가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자기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여러 겹인데 표층에 있는 생각은 자기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변호를 하죠. 심리학자들 연구 보면 사형 선고받은 살인자들도 자기가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게 애덤 스미스 표현으로 자기 기만이거든요. 사람이 제일 신경 쓰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심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슷한 이유로 과하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로 든 사람이 휘트니 휴스턴, 마릴린 먼로 이런 유명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나 유명하고 찬양받으면서 살았는데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불행하게 죽었나? 그거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하고 사람들이 찬양하는 나하고 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나다 하면 거기서 부활을 느껴서 자아가 부러져 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나쁜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회의감이 느껴진다면 일단 내가 한번 진짜 좋은 사람이 돼서 살아보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제가 진짜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약간 내 인생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서 살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차피 망한 인생이니까 주변 사람들이라도 행복하게 해주자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돈도 없었는데 기부도 시작하고 몰래 주변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사람들하고 뭐 할 때 일부러 손해보면서 편히 봐주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 의외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1차적으로 무너졌던 자아가 점점 재건이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가 저 자신을 사랑스럽게 보게 된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배은망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베푼 건데 그게 여러 경로로 더 크게 돌아오고 이런 경험을 그때 많이 했어요. 애덤 스미스는 내 안에 나를 지켜보는 공정한 관찰자 이렇게 이름 붙인 존재가 있다고 상상해보라고 권하거든요. 내 안에 인생을 지켜보는 도덕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걔한테 잘 보여야 내가 자아를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 나만의 관계, 도덕 원칙 만들어 나가보세요. 사연자님이 지금 힘든 마음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잘 살려면 내가 스스로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 단단히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우선적으로 말하는 조건이 적절성이거든요. 이게 쉽게 납득이 되는 게 뭐든 과하면 나빠지잖아요. 괜찮은 사람은 뭐든 적절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적절하다는 말 자체가 참 어렵거든요. 사연자님처럼 경험이 적을수록 더더 어려워요. 길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알바하시는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요즘 길에 쓰레기통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걸 받으면 들고 다녀야 돼요. 할머니들이 그걸 다 나눠줘야 집에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받는 게 더 인정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편의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달라요. 그게 보지도 않는 전단지를 뿌리면서 환경오염에 일조하는 일이다. 다 같이 전단지 받지 말고 그런 방식이 효과 없다는 걸 업주들이 알게 해야 한다. 할머니들의 일자리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해야 할 일이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이런 건 사람들마다 시각이 다 다르고요. 정확히 어떤 게 더 도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원칙이에요. 여기서 로버츠 교수는 자기가 육아에서 원칙 하나를 정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육아에서 어떤 게 옳으냐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육아 심리서를 보고 아이가 손을 내밀면 무조건 잡아준다. 이런 원칙을 정했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원칙 없는 도덕성만큼 혼란스러운 게 없거든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 내가 그 나쁜 사람하고 다른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다면 원칙부터 정해야 돼요. 근데 원칙 정하는데 몇 년씩 걸리면 또 아무것도 못하죠. 원칙이 대단히 훌륭하고 정교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그 합의해서 원칙을 만든 게 바로 법이잖아요. 법도 계속 만들어지고 수정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내면의 원칙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과정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 현재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내 안에 나를 만들어가고 성장해 가야
나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걸 뭐 계속 깨닫게 되거든요. 오늘은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이 책 속 애덤 스미스 말을 도구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같이 생각해 봤어요. 애덤 스미스, 이분이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감정적인 글도 썼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죽기 직전에 자기가 쓴 글 다 없애라고 했대요. 지금 남아있는 글로만 봐서는 정말 인류 최고의 지성 자본주의 창시자가 아주 이성적인 시각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런 내용인 거예요. 제가 소개한 건 책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 좋은 내용도 많으니까 책도 꼭 찾아보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또 만나요. 기다릴게요.